우리 저번 시간에 우리 분배적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었죠. 아이고 내가 볼펜을 두고 왔구나. 자, 분배적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왔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제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정의에 대한 구분들, 특수적 정의가 이런 게 있었었죠. 분배에 있어서 정의로워야 한다. 교정적인 측면, 그러니까 올바르지 못한 것을 바로잡음에 있어서 정의로움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이제 분배적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제 이번 시간부터 이제 교정적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교정적 정의는, 분배적 정의는 분배의 기준이 정의로워야 된다라는 것이고, 교정적 정의는 잘못이나, 자, 한번 적어보죠. 자, 잘못이나 불평등을 시정하는 기준이 이것이 정의로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정의로워야 한다.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가 나에게 손해를 입혔어. 그럼 그거에 대한 처벌을 할 것, 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로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얘가 살인을 저질렀다면 응당, 사형을 한다거나 종신노역형을 한다거나 그 형량이 정말 정의로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정의로워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람을 죽여도 막 솜방망이 처벌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정의롭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런 교정에 있어서의 정의를 따지는 것이 바로 이런 이 교정적 정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처벌에 있어서의 정의로움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정적 정의의 다양한 입장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입장은, 첫 번째, 응보주의입니다. 응보주의. 자, 응보주의가 뭔지 혹시 들어봤나? 응보주의. 자, 응보주의는 처벌의 목적이 응보에 잇따라, 왜 이래요? 자, 처벌의 목적이 응보에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응보가 뭐야, 응보? 보복하는 거예요, 보복.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피해를 입혔어. 그럼 그거에 응한 보복을 하는 게 바로 응보죠. 그래서 이 응보를 하는 것이 바로 처벌의 목적이다, 형벌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응보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에 있느냐? 칸트가 있습니다. 칸트. 기억? 칸트. 대표 학자 칸트. 대표 학자는 칸트예요, 칸트. 자, 그러면은 이 칸트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일단 응보주의잖아요, 그죠? 응보주의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잘못을 저지르면 그거에 대한 응보의 목적으로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사형을 저질렀어? 그러면은 동일한 해를 입혀야 된다는 거예요. 동해보복의 원리. 자, 누군가가 내 뼈를 부러뜨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 뼈를 부러뜨렸으니까 똑같이 뼈를 부러뜨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해야 된다는 거야, 이제.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뼈를 부러뜨렸으니까 내가 제 뼈를 부러뜨려야 되는데, 뼈를 부러뜨릴 정도의 어떤 돈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동해보복, 동일한 양의 해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질적으로 동일해야 된다는 거지, 이제. 질적 동일성을 추구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동일한 해를 가야 된다. 나의 뼈를 부러뜨렸으면 쟤도 뼈를 부러뜨려야 된다. 뼈를 부러뜨릴 만큼의 어떤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뼈를 부러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자, 그리고 동등성의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통합사회에선 이 둘이 거의 그냥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쟤가 누군가를 살인을 했어. 그럼 걔도 똑같이 죽여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동등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지은 죄와 처벌이 저울의 평형처럼 마치 저울처럼 평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울의 평형에 비유를 해요, 이제. 그러니까 동해보복의 원리는 동일한 해를 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해를 가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질적으로 동일해야 된다는 이야기라면 동등성의 원리는 저울의 평형 이야기를 하면서 비례적이어야 된다는 거지. 이 사람이 지은 죄의 무게와 처벌의 무게가 동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비례적이어야 된다는 거지. 결국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얘가 죄를 지은 만큼 우리도 해를 가해버리자. 이게 바로 응보주의의 대표적인 이야기인데, 문제는 칸트가 좀 이제 독특한 이야기를 좀 하십니다. 칸트는 인간이란 존재는 자신이 의욕한 행위, 자신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게 되는 이 행위에 책임을 지는 존재라는 거야. 자, 책임에다가만 초록색으로 이렇게 쓰고, 인간이란 존재는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존엄한 존재래요. 그리고 이런 인간은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데 이 자신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행위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떤 행위를 의욕하게 되고 하게 되고 그 행위에 대한 내가 의욕했으니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는 거예요. 책임을 지더라.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이 진정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뭔가 죄를 지었는데 그거에 대한 책임을 안 져? 그럼 그 사람은 인간으로 대우해 주는 게 아니야. 이제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책임을 져야 존엄한 존재라는 거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 형벌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써보면 형벌은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 주는 것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형벌을 통해서 책임을 질 때 비로소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받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했는데 사람들이 막 쟤는 원래 저래. 쟤한테 뭐 처벌해봤자 쟤가 들어먹겠어? 이러면은 오히려 이게 인간으로 존엄하게 대우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오히려 너 왜 이거 잘못했어? 너 인간으로 살려면은 이거 처벌 받고 다시 태어나.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존엄하다는 거야, 이제. 인간의 존엄성을 더 존중해지는 거라는 거지.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쟤는 원래 그래. 그냥 납둬. 이건 그냥 짐승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형벌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형조차도 인간의 생명을 죽이는 거잖아요. 사형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형벌이에요. 자,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는 형벌이다 이거지. 내가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응당보복으로 사형을 당해야 정말 그 사람의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사형을 시키는 것이. 왜냐면 그 사람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이제. 그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형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 형벌은 그 처벌을 받을 행위를 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은
형벌의 이유는 범죄자가 범죄를 의혹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형벌을 내리는 거지, 뭐 형벌이 다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처벌의 목적은 그냥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처벌을 하는 거라는 거죠. 처벌을 할 때 뭔가 범죄를 예방한다거나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처벌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는 거야. 책임을 지우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형벌은 다른 선의 증진 수단이 아닙니다. 나 여기 한자 쓸 건데요. 한자는 안 따라 써도 돼요. 다른 선의 증진 수단이 될 수가 없다. 여기서 선자는 이 착할 선자를 쓰는 것이고, 다른 어떤 뭐 긍정적인 목적을 추구할 수 없다라는 거지. 다른 긍정적인 목적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없다고요. 처벌의 목적은 오로지 그 사람이 그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하는 게 형벌이기 때문에 다른 목적을 위한 증진 수단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범죄 예방을 위한 형벌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고 해야지. 그치?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그 사람이 그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이어서, 이 형벌은 다른 선의 증진의 수단이 될 수가 없어요. 범죄 예방의 수단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해야지. 오로지 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응보의 목적으로 생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쭉 우리가 봤어요. 그럼 칸트의 이야기는 됐고, 자 그럼 이제 얘는 응보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응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두 번째,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예방주의로 가겠습니다. 자, 예방주의.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처벌의 목적을 예방에다 두는 거겠죠. 그래서 이 예방주의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벌의 목적은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결국에는 범죄를 예방하게 되면 사회 전체적인 어떤 선이 증가하잖아요. 그죠? 사회 전체 행복을 증진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방금 전에 칸트는 다른 선의 증진 수단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선을 그냥 행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결국 이 사회 전체 행복을 증진하는 것이 예방주의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회 전체 행복을 증진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사상이 떠올라야지. 이제 사회 전체 행복을 증진하는 것이 정의이다 라고 보는 게 바로 공리주의자들의 이야기였잖아요. 그죠? 그럼 이 공리주의자의 핵심적인 이야기, 베카리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학자 베카리아. 이 베카리아 이분은 공리주의자입니다. 사회 전체 행복을 증진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이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리주의자고요. 자, 그러면 칸트는 아까 말했어요. 형벌은 다른 선의 증진 수단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베카리아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형벌은 범죄자를 교화시키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범죄를 예방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벌은 범죄를 예방하고 이제 범죄자를 교화시킴으로써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칸트랑 완전 대비되는 거죠. 칸트는 이제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응보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 베카리아의 입장에서는 다른 선을 증진하기 위한,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를 교화함으로써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형벌이 활용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베카리아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필요 이상의 고통을 가하는 형벌은 금지해요. 필요 이상의 형벌을 가하는 행위. 잠깐. 고통을 가하는 행위, 형벌은. 자.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으면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그래서 인도주의적 형벌관의 모습을 보여요. 자, 그래서 얘가 사람을 살인을 했어. 그럼 응보주의적 관점에서는 사형을 하는 것이 응당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사형을 시키는 거는 필요 이상의 고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차라리 종신노역형을 시킴으로써 이 필요 이상의 고통도 안 느끼게 하면서 이제 좀 더 효과적으로 형벌을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해서 더 효과적인 형벌을 써야 된다라는 것이고, 고통을 막 강조하기보다는 더 효과적인 형벌이 필요하더라. 그리고 이 비에 대한 이야기는 뭐 그렇게도 이어집니다. 얘가 사람을 죽였으면은 뭐 종신노역형 이렇게 가야지, 뭐 물건을 훔쳤는데 종신노역형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필요한 만큼만 형벌을 때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 비례에 대한 이야기가 칸트와 공통점이 되는 거죠. 칸트도 역시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서 비례적인 평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랬죠. 범죄와 형벌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카리아도 필요 이상의 고통을 가하는 형벌을 금지한다. 그러니까 범죄와 형벌 사이에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니까 베카리아와 칸트의 공통적인 부분이 되는 거죠. 이제 자, 그럼 보면 어쨌든 비례적인 걸 유지를 해야 되고, 더 효과적인 형벌을, 그러니까 그 범죄에 맞는 효과적인 형벌을 내려야 된다. 그렇다면 어떤 게 더 효과적이냐? 종신노역형과 사형을 비교를 해야 돼요. 비교했을 때 베카리아의 입장에서는 더 효과적인 게 바로 이 종신노역형이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더 효과적인 형벌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형보다 더 효과적이다. 자, 그렇다면 왜 종신노역형이 사형보다 더 효과적이냐? 한번 베카리아의 설명을 들어보면, 일단 사형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사형은 아주 가혹하긴 해요. 너무 무서워. 그래서 너무 무섭지만 고통은 일시적이에요. 너무 가혹하기만 해. 그러니까 딱 한 번만 사람들에게 이게 보여지니까 그냥 그때는 되게 무서워하다가도 시간 지나면 고통은 너무 일시적이다 보니까 시간 지나면은 뭐 하면서 이렇게 생활하게 된다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얘가 범죄 예방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사형이 종신노역형에 비해서 범죄 예방 효과가 크지가 않더라. 왜냐면 너무 일시적이니까. 가혹하긴 한데 너무 일시적이라 범죄 예방 효과가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면에 종신노역형은 어때? 이게 이 종신노역형 상당히 공개적이고요. 물론 사형도 공개적입니다. 근데 이 종신노역형은 이제 지속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안 들어간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면서 저렇게 힘들게 오랫동안 종신노역을 해야 되는구나. 사람 죽이면 절대 안 되겠다 라고 하는 범죄 예방 효과가 아주 길어진다라는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얘는 갇혀있고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범죄 예방해야 되겠구나. 범죄를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범죄 예방 효과가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뭐야. 자, 그래서 이 베카리아의 강조점은 뭐냐면 형벌이 가혹한 것보다는 그 지속적인 게 더 중요하다. 지속적이어야 범죄 예방 효과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지? 자, 이런 식으로 보면은 베카리아의 핵심적인 주장들은 다 이야기가 돼요, 이제. 자, 그럼 이제 니은 약간 심화적인 측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예방주의를 심화하면은 크게 둘로 쪼갤 수가 있어요. 일반 예방주의와 특수 예방주의로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 예방주의부터 한번 볼까요? 일반 예방주의는 일반인의 잠재적인 범죄를 예방하는 거예요. 자, 일반인의 잠재적인 범죄를 예방한다. 그러니까 이 감옥에 갇혀서 강제 노역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범죄 저지르면 저렇게 되겠구나. 범죄 저지르면 안 되겠다. 일반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예방의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예방 효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특수예방주의 같은 경우에는 특정 범죄자의 행동을 통제하고 재범을 예방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특정 범죄자, 이미 범죄자예요. 이 형벌을 통해서 이 특정 범죄자의 행동을 통제하고 그리고 재범을 예방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특수예방주의. 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한다. 그러니까 이게 다르게 말을 하면은 이 범죄자를 교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일반 예방주의는 이거예요. 일반인들의 범죄를 예방한다. 특수예방주의는 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한다 라는 거예요. 둘 다 예방이지만 느낌이 사뭇 다르죠? 일반 예방주의는 일반인의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고 특수예방주의는 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는 것이고 그래서 특수예방주의는 결국에는 범죄자의 교화를 강조하는 그런 사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다음 이 예방주의의 단점을 한번 보면 이 범죄를 너무 수단으로 여기고 있죠. 이 범죄를 범죄 예방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범죄자에 대해서도 이 범죄자를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는 수단으로 대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칸트는 사형을 했지만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해줬거든요.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대우해줬어요. 그치? 왜냐면 사형을 때려야 그게 인간으로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거니까, 이제. 근데 얘는 그냥 수단으로 대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칸트는 그래도 목적으로 대우해줬다고요, 이제. 목적으로 대우해주고, 사형을 집행하긴 했지만 그게 인간으로서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얘는 범죄자를 그냥 수단으로 대우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범죄자의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게 되었다는 거죠. 밑에 빈 공간이 좀 있을 거예요. 빈 공간에다가 동그라미 3번 이렇게 해볼까? 동그라미 3번에서 공통점 한번 써봅시다. 공통점. 둘의 공통점.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칸트 같은 경우에는 동등성의 원래, 저울의 평형, 범죄와 형벌이 저울처럼 비례를 이루어야 된다고 했어요. 얘도 마찬가지 필요 이상의 고통을 가하는 형벌은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범죄와 형벌 간 비례성을 강조했다라는 게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빨간색으로 할까? 비례성.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 예방주의와 응보주의에 대한 관점을 전부 다 공부를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 정의에 대해서는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가 있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구분에 따르면 특수적 정의는 또 이제 교정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로 나눠지더라. 뭐 물론 교환적 정의라고 따로 있긴 한데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분배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분배적 정의는 분배에 있어서 정의로워야 한다. 교정적 정의는 어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에 있어서 정의로워야 한다 라는 걸 공부했고, 그 중에서 이 교정적 정의는 예방주의와 응보주의로 보고 나눠지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교정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응보하는 것이 정의로운 거야, 또는 예방을 시키는 게 정의로운 거야 라고 이렇게 보는 두 가지의 관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쉽게 생각을 하면 교정적 정의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정의로우냐의 이야기고,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처벌이 정의로우냐에 대한 정리인데, 그 중에서 처벌이 응보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아니면 처벌이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사회 전체에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냐, 이런 이 정의에 교정적 정의에 대한 입장 차이 두 가지를 우리가 본 겁니다. 이제 좋아요. 자, 이렇게 하면은 마무리가 되겠고요. 여기 이 페이지에 수능 2차 예시문항 16번 문항 한번 풀어보세요. 한번 뭐 1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고 같이 끝나고 해설해 보도록 하죠.